안녕하세요. 예. 무용 역사 기록학회 2021년도 첫 번째 원래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신임 회장님 이하 또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요. 그 출판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현정입니다. 오늘 무용 역사 기록학회 원래 특강은 이렇게 오늘이 136차로 시작을 하는데요. 계속 1년에 7, 8회 정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원래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고 또 지금은 온라인상에도 몇 분 들어와 계신데 끝까지 참여하셔서 선생님 강의 끝나시면 또 질의응답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그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신 최혜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용역사기록학회 신임회장 최혜리입니다. 회장 인사말을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거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말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저희 한 해 동안은 될 수 있다면 무용가 그다음에 연구자들한테 두루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래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질적 탐구에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모시는 강사님도 굉장히 이 분야의 대가십니다. 이 강사 소개는 우리 분과장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앞으로 이제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용역사기록학회가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연구와 그래서 탄탄한 한국무용학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현정 선생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사로 오신 전영국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영국 교수님은 현재 순천대학교의 컴퓨터 교육과와 환경융합예술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이전부터 한국질적탐구학회를 창립하셔서 회장을 맡아서 쭉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또 두루미 과학예술센터장을 맡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 좀 해주셨지만 순천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순천만 습지의 어떤 그런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걸 하시다 보니까 과학과 예술, 다양한 분야 예술 분야를 접목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출판도 하시고 또 해외 공연도 하시고 정말 저희 무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시사점도 있고 던져주실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질적 탐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또 무용 연구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 또 새로운 방법들 소개해 주시고 또 다양한 질의응답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 뽑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촬영을 할 때 이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이크는 써야 될 거고요. 네. 네. 교수님 벗어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전영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 무용의 전문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최혜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배우는 입장이라서 앞으로도 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질적 연구 방법을 좀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잡았고요. 무용 쪽은 제가 잘 모르고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 제가 좀 잘 아는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접목을 해나가는데 제가 이제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질적탐구학회를 제가 만들어서 할 때 늘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네,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시간 정도를 제가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같이 탐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 제목을 질적 연구 방법의 소개, 또 이제 무용에서 질적 탐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강의다 보니까 딱딱해서 처음에 뭘로 열면 좋을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제가 약간 재롱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동작을 해볼 텐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네? 어떠신지요?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각도가 중요하네요. 영상 잠시 화면을 탈출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느낌 드세요? 세상 날개. 네, 또 다른 분은요? 스키. 네. 또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도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가 이건가? 뭘까요? 네,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지금 말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마치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몸을 사용해서 동작을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탐구에 들어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적 연구란 인간에 대한 탐구를 다루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몸에 대한 탐구다. 그럼 과연 몸이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란 무엇인가? 또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어떤 그 주제 또는 그 thesis, 어떤 뭐 중요한 어떤 그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탐구라 그러죠. inquiry. 이게 뭐지? 궁금한 거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탐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 네, 이런 걸까? 이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 뭔가 무엇인가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것이지만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면서 뭔가 새로운 뭐가 이렇게 열리는 거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더니 이게 뭘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질적 연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일생, 삶에 대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연구죠. 영어로는 바이오그래피. 그 사람,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또 유명한 분, 또 유명한 무용수, 뭐 이사도라 덩컨을 대상으로 내가 연구하겠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았을 때 관련되는 기록이랄지 또는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되겠죠.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얼마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관 그것을 개정이 연구하는 나, 제3장에 내가 이 시점에서 그 자료를 다시 재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회장이 과거의 자료를 현재 연구자인 내가 그 자료를 다시 조망하고 보면서 해석해서 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의 인생에 담겨 있는 것을 의미를 포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개인 올해 다른 연기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회장님들을 조금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 20명 이상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고 싶다. 그다음에 그것도 가능하죠. 제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상임이사의 내가 연구 대상이 되는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자서전이라고 부릅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 국가별 위원장은 당연직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한 자료를 우리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사실 지금 작년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을 남겼거나 올해 또는 그 내가 따라서 쓴 뭐 일기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맞다, 그때 중요한 건데 안 써놨네. 그러면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쓰자.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과거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에 느꼈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하다 보면요, 옛날에 뭐 잘했던 거는 다 오르는데 좀 창피하고 이건 뭐 좀 칙칙하고 그거 털어내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낼 것인가, 건드릴 것인가, 슬쩍 모른 척 넘겨갈 것인가, 이런 어떤 게 이제 그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다뤄야 되겠죠. 네. 어찌됐건 한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기 또는 자서전. 그럼 생애사는 무엇인가? 생애사. 한 사람의 삶을 그 자체로 오롯하게 중요한 것을 의미를 포착하는 그를 좀 넘어서서 그 사람이 그때 살았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등등, 그렇게 해서 그 히스토리, 한 사람의 히스토리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생애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차이 좀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감 잡으시는 것으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애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사회나 집단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까지를 포착을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뭐 현상학적인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은 이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자연에서 나타나는 특정 현상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럴 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용에서 무용을 다 이렇게 춤을 추는데 어떤 느낀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면담 해보면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딱 들었으면 뭔가를 느낀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어떤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춤을 출 때 그 느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도 느끼고 춤추는 사람도 느끼는데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를 탐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어떤 그 현상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그 무엇, 본질적인 그 무엇이 무엇을 탐구하는 것이 현상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간호학 같으면 케어링 같은 거, 환자를 배려할 때,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케어링을 할 때 이제 간호사들 대상으로 한 뭐 5, 6명 면담을 쭉 해서 각각의 간호사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케어링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쭉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탐색을 하고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포착해 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무용으로 이동하자면 어떤 그 무용수들이 과거의 경험 중에서 아주 아름다움을 느낀 게 있다. 그런 쪽으로 면담을 깊이 있게 하는 거죠. 깊이 있게 면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문화기술지는 우리 이제 춤추는 분들이랄지 또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가면 독특한 게 있어요. 네, 딱 하자마자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이게는 독특하다, 뭔가 다르다라는 느끼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랄지 말부터 해서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저는 이해를 못하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그죠? 관찰도 하고 그 현지 주민처럼 살면서 관찰을 오래 하고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자료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그 문화를 점차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문화기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무용 쪽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제가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보면 독특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화를 좀 이렇게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그룹을 정해놓고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대화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해서 하는 방법, 문화기술지가 되겠습니다. 사례란 무엇인가?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룹,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놓고 나는 다루겠다. 예. 무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고 싶다. 자꾸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만 보겠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무용수 한 분만 내가 다루겠다. 아니면 이쪽에 대학원생 뭐 한 5명, 석사과정생 5명만을 다루겠다. 여하튼 그렇게 정해놓고 그 사례의 어떤 특징이랄지 그 사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탐구해가는 방법, 이것이 사례 연구입니다. 이 사례 연구는 이제 그럼 뭐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질적 연구가 아니더라도 설문지를 쓰셔도 되고요. 네, 혼합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금방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료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그 석박사 과정생들은 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보통 같이 쓰시는데, 네, 그래서 크게 설문이나 아니면 이제 면담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관찰, 비디오를 찍거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걸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망을 한번 해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질적 연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데이터 유형은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읽었네요. 네, 면담 쪽이 됩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네. 네, 대화하고 면담은 좀 달라요. 다르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말로서 연구자가 하나씩 물어보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그 연구 주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는 기법이 면담이거든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아까 그 문화기술지 같은 경우는 관찰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설문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대부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이 설문과 면담을 해봐라. 그럼 거기부터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뭘 하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쓸만한 데이터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주제를 상당히 요거 정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연구 초기에 내가 무엇을 지금 연구하고자 나의 연구 주제는 뭐지? 여기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를 써보세요라고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이 먼저 나오고 나서 연구 주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로 좀 잘 맞아 들어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시간 되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대교협의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2박 3일 강의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한 2~3시간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설문을 만들 때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연되지 않은 문항들을 많이 던져요. 그럼 1, 2, 3, 4, 5 해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대충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면담도 해봐라 그러면은 면담도 굉장히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면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처음에 면담을 연구 주제가 있고 나서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 1회 면담에서 던지는 질문, 그 다음에 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설계를 해서 후속 질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ollow-up question. 이 후속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담의 이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팔로우업 퀘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실습을 통해서만 이게 체득할 수 있어요. 이 강의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고보고 시험 나가면 1시간 정도를 실습을 하거든요. 면담하는 방법만 실습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딱 그 감을 잡고 이렇게 해야 한 사람을 대상으로 1회 면담, 또 2회 면담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괜찮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또 어디 기회가 있거나 하면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1시간 끝나고 나서 조금 질문 주시면 제가 데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면담을 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논문을 쓰는데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찰 대신에 요즘은 비디오 촬영을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특히 공연을 하실 때는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디오 촬영을 사실 그건 이제 기록물이고요. 공연이 이제 시작되기 전 어떤 과정이랄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그 공연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감상이랄지 또는 관객들의 그런 그 있잖아요. 어떻게 느꼈다 하라는 거 이것을 이제 비디오를 찍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 면담 기법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그 설문의 구술 설문이라고 있는데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로만 이렇게 던지는 것은 면담이 아니거든요. 이걸 확인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종이로 줘도 되는 것을 왜 하필 그냥 말로만 똑같이 물어, 이거는 그냥, 그죠. 글자 쓴 거를 내가 말로 이렇게 엎조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면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확인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면담을 한다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설계를 해가지고 꼭 하시면 좋습니다. 네. 사실 조금 더 나오네요. 설문지 만들 때도 보면
어떤 뭐 이 무용 분야에서도 굉장히 설문을 많이 하실 건데요. 항상 그 주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제가 나오기 전에 연구 목적.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항을 쭉 만드시고요. 보통 이제 문항 수가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다 그러면 한 1.5배수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초벌 문항을 만드신 다음에 미리 파일럿 스터디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해봐가지고 난 이 문항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건 빼야 되고요. 조금 문항도 수정을 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통계 처리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약간의 비교 고찰을 해본다면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요. 근거 이론을 조금 이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근거 이론은 아마 무용 분야에서도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그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충분히 한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끄집어서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근거 이론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유명한 오랑우탄 연구자 있었죠. 이제 그 당시 오랑우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숲속에 가서 오랑우탄이랑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계속 관찰하고 이렇게 일지 적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랑우탄하고 대화할 정도가 되는가 봐요. 네, 그래서 계속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지금 하는 행동, 오랑우탄의 제 행동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거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유인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충분히 그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까지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때 근거 이론을 쓰시면 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굉장히 자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도 보통 10명, 20명 면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코딩이라는 방법을 쓰죠. 네. 그래서 어떤 면담자가 말했던 말이나 또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한 단위의 길이에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종의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딩 방법을 1차 코딩, 2차 코딩, 3차 코딩까지 해서 처음에 이제 개방형 코딩으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코딩들을 다시 비슷한 것끼리 범주로 묶고 그 다음에 그 범주화된 것들 사이에 구조를 다시 파악하는 그런 1차, 2차, 3차 코딩까지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계략적인 특징이나 유형을 아시고 그 다음에 무용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를 이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이게 다 잘 모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통계 이론에서도 보면 무슨 팩트 어널리시스다. 그럼 그거 하나 배우는데도 굉장히 시간 걸리잖아요. 1년, 1년 반, 2년. 그렇듯이 이 방법도 각각의 방법을 제대로 익히려면 1년, 최소 1년, 2년은 정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그래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주위에 전문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나의 이런 주제는 어떤 거 하고 잘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쪽에 대략 바닥이 잡혀있면 그 방법을 주로 쓰시면 돼요. 익혀서 쓰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적 연구 방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다가 참고문을 넣어드렸는데요. 거기 15개까지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러티브 탐구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다 과거의 일이죠.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게 그래서 이제 등장이 되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무용 공연 어땠어?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떠들잖아요. 떠들 때 아무렇게나 떠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야기 형태로 이제 하기가 쉽죠. 네, 처음에 그거 되게 재미없는 공연이었는데 준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야기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교사 교육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좀 수월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연구하는 사람도 내가 뭐 하는지 알기 쉽고 듣는 사람도 알기 쉬운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 인쿼리라는 게 나옵니다. 내러티브라는 건 스토리텔링하고는 약간 다르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스토리라 그러면 뭔가 처음에 시작이 있고 이야기의 시작, 전개가 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든지 반전이 있든지 그러고 나서 마무리되는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내러티브는 조금 더 좀 그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구조화가 안 돼 있어도 이렇게 그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내러티브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자기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경험을 해서 나는 알아요. 근데 이걸 말로 하려고 할 때, 이거 말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심층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반면 또 쉽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러티브로 접근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이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초상화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한 개인을 대상으로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그 심층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그런 그 느낌이랄지 깊이, 또 이런 것들이, 그런 가치, 철학,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만족감, 충족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부분들, 또 힘들고 어렵고 악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조망을 잘 안 해서 이게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무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엄청난 그 훈련과 전문가적인 소양을 겪으면서 무용 공연을 한번 하시면 그것이 또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충분히 누가 이렇게 다루고 하지 아마도 하고 싶어도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초상화법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나의 어떤 그 개인의 일생이 아니더라도 특정 어떤 경험의 그 속에서 담겨 있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사회의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예, 철학적이고 어떤 고귀한 거. 그래서 higher aspec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게 고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렇게 탐구를 해서 포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 묘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마치 렘브란트의 그 자화상을 묘사를 하듯이 그렇게 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무용 분야에서 또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다시요. 네.
그래서 이제 석박사 선생님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만약에 논문적으로 연구를 하신다 그랬을 경우에는 질적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관점에 서서 똑같은 걸 보는데도요, 내가 여기서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거랑 저쪽에서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는 거랑 이 연구 목적이 다르면 똑같은 데이터를 수집해도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연구 목적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는 좀 모호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통계를 쓰면은 잘 되겠네. 그러면 통계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통계로 이제 수량화된 데이터로 하자니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질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얼추 맞습니다. 그거는 해보시면은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질적 연구가 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시면서 이게 조금씩 더 주제도 좁혀지고 하거든요. 연구 참여자의 범위나 명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처럼 뭐 전기나 자서전 방법이 아니라면 보통 한 3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마 면담을 해보셨을 텐데 하다 보면은 첫 회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워 이래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섭외하실 때 내가 만약 3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6명 정도를 섭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좋고요. 면담의 횟수는 그럼 몇 번 하면 좋은가? 이것도 한 3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만약에 처음에 딱 만났는데 가볍게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면담이 잘 됐어요. 그래서 3시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그냥 한 거진 2회 정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몰입감 있게 이 대화가 연구자가 질문하고 내용이 나오는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포 형성이란 말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전에 따로 만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고 왜 하는지 연구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좋아요. 그럼 내가 면담할 때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게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내가 그냥 즉각적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 참여자는 뭔가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연구자가 질문거리 이걸 좀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연구 목적을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약간 버벅대더라도 내가 알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사전에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뭐 그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나 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뻣뻣한 자세가 되면은 면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한 배를 타고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시네요. 목적을 들어보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 연구 목적을 향해서 우리 같이 배를 지어서 갑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면담을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면담 질문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설문지 작성하듯이 이렇게 쭉 적으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은 그 설문지 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조금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시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후속 질문. 예, 이걸 이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반구조화된 질문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설문지처럼 쭉 구조화된 질문을 적으시면 이거는 장점은 뭐가 될까요? 어떤 면담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다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네, 근데 단점은 유연성이 떨어져요. 반구조화된 리스트는 꼭 물어봐야 될 거를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나머지는 면담 참여자의 들으면서 그때그때 후속 질문을 내던지면 저희는 이제 반구조화된 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질문지를 미리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또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면담 참여자는 사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물어보면 그때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부담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면담 참여자 분들이 뭐라 물어보지? 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데 뭘 물어보고 얘기해가지고 이 질문지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잠시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제가 연구 주제라 이걸 다 빠뜨리고 그냥 예시만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연구 목적 혹시 연구 목적 좀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연구 주제나? 네, 좀 이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통은 이제 동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동기. 우리 선생님들도 다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실제 연구에서 처음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어떤 동기로 춤을 추기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떤 동기로 춤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국립발레단 공연을 보고 어렸을 때 국립발레단 공연을 보고 이제 해보고 싶어서. 네, 지금 느닷없이 물어봐서 좀 짧게 나오는데요. 다 앉아서 편안한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동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그 논문도 쓰고 이제 우수 논문상 감사합니다. 네.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서전적인 방법에다가 사례 연구 형태로 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춤추기 시작했지 했더니 그것만 해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짧은 논문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발레단을 하셨던 어디 하셨던 동기가 뭡니까 하면은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설문지에서 뚝 잘라서 이야기하듯이 수량화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어린 시절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실타래처럼 막 나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잠깐 학원에 갔는데 어디 뭘 봤는데 그래 하다 중학교 때 또 했는데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갔더니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동기가 딱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질적 연구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춤추게 됐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를 한다는 이 질적 연구에서는 보통 어떤 주제를 다룰 때 동기를 물어보시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 쭉 나오죠. 그럼 그 타임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시간초 위에서 내가 어떤 거는 정말 내가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좋았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또 누구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독한 선생님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힘들게 나를 했는데 1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이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의 중심과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연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화법으로 들어가면 더 그 내면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심층 면담을 사용을 하면 춤추는 사람들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관점 이런 것이 다 주관적인 측면이죠. 주관적인 측면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처음에는 꼼지락꼼지락 하다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외부 환경과 그죠? 대학원은 대학원 또는 뭐 공연계면 공연계 그런 외부 환경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 알게 되는 것 느낌 또 나의 철학 내가 관심 있는 것 이런 내적인 것 또 외적인 요인이 그걸 보통 먼저 이렇게 포착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쭉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라야만 이해 가능해요.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이해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또 읽으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글쓰기 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료 정리와 분석은 이제 매번 면담 자료 수집되면은 전사하고 분석하시고요. 계속 듣는 겁니다. 이제 오디오를 계속 들어요. 네, 이어폰 끼고 계속 들어요. 아, 이 사람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말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은 처음에 잘 안 잡히는데 그거구나 딱 이게 옵니다. 이게 딱 오면은 이제 이게 자료가 딱 꿰어져 가지고 딱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석의 공간으로 훅 들어가면서 아, 그 사람을 서서히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떠오르죠. 의미의 내가 이해한 의미의 체계가 데이터로부터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쓰지 마라 그래도 쓰고 싶어져요. 그때 글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는 거가 이제 그 연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내러티브 탐구를 할지 자서전적인 이런 방법은 좀 코딩을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딩을 많이 쓰는 것은 근거 이론 이런 쪽 해석학적인 그 현상학적인 방법에도 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뽑아내고자 할 때에는 코딩을 너무 이렇게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요. 석박사 과정생들을 위해서 면담을 하건 어떤 데이터를 문서를 수집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이제 연구 중에 일부를 지금 소개를 한 건데요. 항상 자료를 반복적으로 쭉 읽으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해석이나 느낌이 있으면은 메모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그 의미를 포착을 해 보시고요. 1차 코딩. 그러고 나서 또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또 의미도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빠뜨린 게 없나. 이 안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내가 놓친 게 없나. 그죠? 그 다음에 의미를 포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있는데 내가 이것만 지금 포착했네? 그러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코딩, 3차 코딩 해서 하나씩 그 사람을 이해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너무 이제 떠들면 이제 원맨쇼가 돼버리고요. 일단 한번 또 뭐 이렇게 코멘트 해주셔도 되고요.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응답 가지고 좀 쉬었다가 네, 또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아까 그 설문지를 사전 공개, 그러니까 연구창에서 이게 사전 공개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사실 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을 때 짧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연구 참여자로서 면담을 하기 직전에 그 설문지를 받게 된다면 조금 더 집에서 면담을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럼 더 좋은 양질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 그 질문지를 선생님 공개하지 네. 않는 이유는 네. 뭔지.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인터뷰라고 그러는데 면담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도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연구자가 나한테 물어보려 할 때 미리 질문지를 주면 내가 충분히 생각해서 그렇게 오히려 그 반대다. 반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오염된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지? 오염. 편견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제일 많이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이 편견 또는 선입견 이런 거를 되도록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은 연구자가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오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다 느닷없이 물어보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참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좋은 말로 바꾸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노이즈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spontaneous 인터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spontaneous. 뭐 이거는 즉각적인 이런 뜻인데요. 어떤 경우는 즉흥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즉각적이라는 뜻이에요.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그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 Spontaneous response is the most important technique in doing interview research.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민할 건 전혀 없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실제 연구를 하실 때가 이제 그래서 그냥 뒤집어서 말하자면 아까처럼 이렇게 연구 춤추는 동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떤 걸로 춤추게 되었나요? 춤추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춤에 대해서 언제 관심이 생긴 제가 지금 다 다르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용 비슷하게 지금 제가 동기적으로 물어보는데 실제로 물어볼 때는 지금 다르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춤추는 동기를 물어보고자 할 때도 어떻게 살짝 던져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게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거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따로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인터뷰의 기쁨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감이 잘 잡으신 분들은 이미 잡으셨을 텐데 설문지로 하면 연구에 춤추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선생님 예전에 이렇게 지금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거가 이렇게 돼서 춤을 추게 되었나요? 이게 지금 다르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게 그 중요한 거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 기억이 오래 남아 있거든요. 스폰테이니어스 리스판스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스스로 기억에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살짝 촉발만 해주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양질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는 창업법에 대해서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선택하시는 특별한 이유? 그것은 이제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클라우스 위츠라는 선생님을 만났죠. 네. 그분
그분 원래 이제 수학자고요. 수학을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일류대 수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굉장히 그 인생, 뭐 철학 이런 데에서 공부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질적 연구에 그거를 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범대로 옮기셨어요. 그럼 질적 연구 쪽으로 이제 초상화법이라는 포트리처를 이제 만드셨죠. 그 전에도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만나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서 오랫동안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또 사제지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었네요. 해보시니까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장점은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공부하고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했지만 공부의 재미를 느낀 거는 처음이었어요. 네, 정말 인간을,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면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하니까 엄청난 공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늘 그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늘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커미트먼트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뭐 저도 요즘 바빠서 그러는데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발만 살짝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렇게 오롯이 해야 된다. 커미트먼트를 하면 그런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세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앉아서 들으시면 힘드시니까 네, 한 10분 네, 쉬었다가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드시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래서 그 화면 공유 중지를 전체가 좀 나오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수하실 거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네.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 가지 또 질문이 나와서 먼저 또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면담에서 대화를 나눌 때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 연구 참여자의 삶하고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대방 연구 참여자 분이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삼천포로 빠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 관계상 조금 이렇게 어떻게 말을 끊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들어가면은 그런 것도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혹시나 이게 대화하다가 너무 주제가 멀거나 하면 제가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목적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미안한데요 하고 제가 이제 끼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야기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하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약간 당황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 약간 어렵잖아요. 그때 후속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그 이음새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주제가 벗어난 쪽으로 빠져서 막 그게 하다 보면 30분씩 그게 이제 시간 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히 잘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혜리 회장님도 예전에 구술 쪽으로 논문도 하시고 구술하고 면담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술체로 하는 거랑 면담하고는 다른데 어찌됐건 이 면담은 연구자가 주제에 대한 관련성이 높은 쪽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후속 질문을 던지는 거다. 후속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 지금 연구 참여자 이 말을 하시는 분이 하다 보면은 좀 자기의 조금 미화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데 좀 과장해서 말을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더 중급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면담 안에서도 우리가 면담을 한 3번 정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회 면담에서 그런 아리까리한데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면담을 다 전사를 하고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래도 아리까리하다. 그럼 2차 면담에서 또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어보실 때 너무 막 그 추궁하듯이 이게 이제 면담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막 그 꼬치꼬치 캐 묻듯이 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선생님 지난번에 또는 지난 1차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전사를 미리 하세요. 그거를 전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은 사실 다 잊어먹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오시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뭘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보충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랄지 조금 더 뭐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이 또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재미난 건 그분이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연구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뭐라고 했지?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정말 그때 좀 이렇게 억지로 지어내거나 했으면 그때 딱 체크가 돼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삼각 측정이라고 합니다. triangulation. 면담 안에서도 중요한 어떤 좀 아리까리한 그런 해석상의 이 문제가 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3번 물어봐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다 물어봤는데 똑같은 어떤 의미가 나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뭐 컴퓨터를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지난번에 수업 어땠어요? 그러면 아,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 짱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매번 컴퓨터 시간 들어오면 체크를 해봐. 맨날 지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정말 재밌고 그럼 일찍 와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이게 정확한 어떤 지점이 안 나오면 이거를 이제 삼각sek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그 부분을 딱 조망해서 같은 해석이 나오면은 이 해석은 분명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삼각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면담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쉬는 시간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고요. 혹시 뭐 이제 1시간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초상화 기법이 다른 질적 탐구와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가 틀린지, 네. 분석하는 방법이 틀린지, 네. 서술하는 방법이 틀린지, 어떤 그 고유한 초상화 기법만의 고유한 지점이 있는지 그게 네.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코딩의 한계점 부분을 넘어가 버려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봤는데, 그 어떤 유형들은 코딩이 별로 적합하지가 않은 탐구라고 하셨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네.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두 가지라고 해서 사실은 질문 기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코딩에서도 그런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전사를 하다 보면은 키워드라고 해야 될지 핵심 주제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생겨난다고 어느 순간에 자꾸 들어가는 그게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마치 이거는 뭔가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는데 네. 이거 그냥 계속 들어. 어느 순간 떠올라.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그냥 뭐지? 약간 엉켜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네. 하시는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거꾸로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코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박사 과정생들 또는 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연구를 할 때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코딩이고 또 이렇게 뭐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일단 부족하거나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떠오르죠. 대부분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학회도 하고 어디 특강도 하고 학생도 또 박사과정들 지도도 해봤거든요. 다른 대학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해봤는데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잘 안 돼요. 이게 되면은 듣고 이제 근데 이거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1차 데이터 수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충분히 듣고 전사도 하고 나서 2차 수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또 특성상 다들 바쁘잖아요. 석박사 과정생들도 바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데이터 수집을 한 달 만에 끝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거기서 양질의 데이터가 수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다른데 뭐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요. 3차, 4차까지 했다고 어떤 석사 과정생 가져오는데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딱 손을 놔버려요. 어떻게 될지. 보면은 데이터가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1차 정도는 괜찮은데 2차부터는 굉장히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1차 때는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거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2차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부터 이제 이 실적 연구자 실력이 딱 좌우가 돼버려요. 그리고 면담 대상자도 마찬가지. 1차 때는 편하게 왔는데 2차 때 들어가니까 막 더 물어보네. 뭐 더 이렇게 날카롭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게 이제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딩을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이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이게 잘 안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사람 대상으로 5차까지 면담을 했는데요. 제가 매년 미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5월 달에 ICQI라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직접 세계 지리 탐구학 1,5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일리노이 뭐 온갖 그 대학에서 다 이제 실질적 연구자들이 오시는데 저희 선생님도 매번 발표를 하세요. 그러니 야 연구원 와서 발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가면은 발표도 물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커피 마시면서 온갖 거를 다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럼 어디가 부족하다 한글로 가져가서 하면은 이게 또 우리말 조금만 설명을 제가 해드려도 금방 아시더라고. 참 희한하게.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이걸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데 더 물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섬세한 탐구의 차이가 이게 더 물어봐야 이게 해석이 되지 이게 빠진 상태에서는 추측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콤밴드는 그거고요. 첫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를 꼭 수집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면담을 하는 그게 훈련이 충분히 되면 좋겠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들으면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코딩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코딩은 정말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쫙 그렇게 뭐라 그러죠?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저도 이렇게 좀 서두르는 그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씩 보다 보면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의미가 있는데 못 보는 것은 내가 못 보는 거죠. 예, 나의 눈이 지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단계를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초상화법은 초상화법 같은 경우는 심층 면담을 주로 씁니다. 면담에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면담들은 다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아까 제가 몇 차례 강조해 드렸던 정말 그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3차례 정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후속 질문을 충분히 던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4차를 또 합니다. 또 5차도 해요. 6차까지 제가 한 7차까지 해본 근데 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긴 하시는데 이게 횟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와 폭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뚝뚝 잘라서 하는 코딩보다 패러그래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정말 그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사람들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생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이브 패시지라고 하는데 자 그때는 무용을 할 때는 발레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이 톤부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무대 조명이 하면서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 속에 벌써 굉장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라이브 패시지를 먼저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타임라인에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논문을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 시간 흐름표에다가 매핑을 해놓고 나서 다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계속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망해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일단 드릴게요. 조금 더 질문이 나왔으니까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조금 더 뒤쪽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거 꺼 ES 시작할 때 이거
이거 아예 정리해도 될까요? 이거 그거 보면 알려주세요. 아니, 그 슬라이드 먼저. 아까 했던 슬라이드. 이거 그대로. 네, 그대로.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소개를 뒤쪽에 내용이 한번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 맞나요? 네, 맞네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의 예시 같은 게 이런 겁니다. 네. 제가 그 썼던 논문에도 그 타임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면담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그 전사자료 패러그래프 자체로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면담을 진행하고 나면 대화를 할 때는 1차 때 뭐 중학교 이야기 나왔다가 대학교 이야기 나왔다가 2차 때 더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이야기 나오고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되잖아요. 그걸 전체로 정리를 해서 타임라인에 매핑을 하면은 이 사람의 약간 일대기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것만 하셔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그 어떤 꼭 사건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어떤 느낌이나 생각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사건도 나오죠. 그리고 동기 부분도 있고요. 진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무용 공연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의 큰 종이, 이게 종이가 작다 그러면 큰 두루마기 있잖아요. 두루마리 크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면 이 사람 삶이 어떤 거구나라고 딱 감이 와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이런 건데요. 요 전에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꼭 저희가 초상화법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면담 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 어디에 패러그래프에 있다라는 것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 있고 여러 개, 그죠? 네, 그렇게 매핑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1차 어떻게 보면 코딩이라고 보셔도 돼요. 1차 코딩. 그래서 한 3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2~3명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이제 해나가는 방식을 쓰게 되고요. 초상화 법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내러티브도 그렇고 이게 조심 좀 하셔야 되는 게 내러티브도 그렇고 초상화법 현상학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절차가 딱 이렇게 1, 2, 3, 4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알고 그렇게 하시면 오류에 빠져요. 그건 아니고 감을 좀 잡도록 조금 그 편의상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면담을 통해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탐구를 하시고요. 항상 중요한 게 연구 대상자와 한 편이 돼서 같은 배를 저어간다. 그 다음에 후속 면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집이 되고 나면은 오디오를 쭉 보다 보면 제가요 옛날에 공연을 했는데 이러면 뭡니까 이게 목소리부터 그냥 쳐지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재미도 없이 할 수 없이 했던 것들은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디오. 네. 이 사람의 느낌이나 모든 것이 말소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생생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포착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나 unusual expre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표현들이 등장이 돼요. 그 속에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unusual expression.
그래서 이제 시간 축에다가 이렇게 투사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들어보는 거예요. 네, 오디오를 더 들어보고, 만약에 전사 자료를 다룰 때도 마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소리 내어서 읽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그죠? 그 배우가 대본을 읽듯이, 그 사람의 그 관점에서 대본을 읽듯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생생한 탈락을 의미하면서 숙고하고, 빠진 게 없는지, 저 사람은 충분히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찾으시고요. 공명되는 부분을 또 찾아보고, 특히나 뉘앙스, 사람이 말하는 저 말소리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잘 이렇게 들어보십니다. 이게 이제 타임라인 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석사과정생이 방과후 컴퓨터 강사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렇게. 여긴 1차적인 시간 흐름표에서 맞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번 논문에 썼던 겁니다. 제 자신의 대상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거죠. 이게 한 2차 내지 3차 코딩을 제가 한 거예요. 네. 시간 흐름표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매핑을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대상으로 다뤘으니까 그 데이터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자서전적인 방법을 이제 차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하나의 사례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 사람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나 그 사례에서 어떤 이미지나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또는 그 본질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주요 측면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딱 부각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부각이 되면 그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글쓰기. 그래서 글쓰기 할 때는 마치 렘브란트가 17세기 중반에, 그 이전에는 뭐 그림 미술사에 보면 이렇게 배경이 뭐도 많이 있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오롯이 배경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내면만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이런 그 그림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현재의 모습, 51세 이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모습과 또 미래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마티스의.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상 비디오 활용 방법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공연을 하시고 나면 공연 리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연 비디오를 틀어놓고 여기는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 옆에 앉아 있고 나는 연구자, 그렇게 해서 공연 비디오를 보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회상 인터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또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 공연 비디오가 내용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겠고요. 특정 그 상황에서, 공연 상황에서 어떤 그 움직임을 하거나 또는 어떤 조명이든 특정 몸짓 이런 것을 그 프레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탐구해 들어가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은 공연에 참여했더라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났지만 또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고 하시면서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의문되는 부분들, 탐구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컴퓨터를 할 때 이야기인데요. 혹시나 이제 뭐 안무 단계에서나 또 어떤 연습 과정에서 할 때는 그 비디오를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저도 지금 화면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잡고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연구 주제가 있어야 되고 후속 질문을 잘 던진다. 후속 질문. 네, 후속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20-30분 나왔는데요. 무용 분야에서는 이제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술 기반 연구라고 해서 그 책도 번역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질적 연구 내지는 탐구를 한 결과물을 꼭 논문으로 써야 되냐 그런 거죠. 그 대안으로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술 기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자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부각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글쓰기를 하면 논문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연을 짜가지고 공연으로 해서 발표하는 것. 이것은 외국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몸과 관련되는 체화된 지식, 이런 부분이 말은 하기 쉬운데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좀 들어가실 수도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례 연구하셔도 되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추상화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은 제가 조금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심층 면담을 하시게 되면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사실 책은 보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질문도 좀 해주십시오. 질적 연구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서두를 엽니다. 네. 이거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대화도 나누고 면담도 해보고 전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책을 읽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강의는 거진 안 받고 항상 그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서 네가 어디가 면담을 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 데이터를 전사를 오디오 녹음 그 자료와 전사 자료를 가져와라. 항상 데이터를 보고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때는 이게 뭐 A인가 B인가 헷갈리면은 또 쭉 자기가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나날이 할 때마다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감도 구체적으로 오고. 근데 우리는 이게 보면 이제 강의 형태나 뭐 이러다 보니 제가 학교에서 워크숍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제가 예전에 약간 여담이지만 부산대에서 한 3년 전에 특강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반나절 3시간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부 모임을 만드십시오. 그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재능 기부로 가서 봐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뛰고 왔어요. 9월 초에. 선생님, 공부 모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을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재능 기부하러. 갔더니 석박사 부산대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까지 다 몰려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또 자유스럽게 질문 해주시고요. 선생님, 네. 줌으로 참여하신 박정주 선생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몸과 체화된 지식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거는 몸과 체화된 지식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면 좋겠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아까 춤추신 거. 아, 그거요? 요거 한번, 네. 자, 이거 아시죠? 이게 제가 지금 산책 가면서 이렇게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평양 근처에 가면은 오구려 고궁이 있습니다. 무용총. 거기 뭐 그림 기억나시죠? 총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게 무엇이? 하고 이제 산책 가면서도 이렇게 계속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용이 맞나? 무엇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 무용 같이 보입니까? 이렇게요? 그림은 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 각도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림처럼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어깨 축지가 뒤로 쭉 가가지고 다 꺾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그림처럼. 이해주 선생님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 그게 이해주 선생님 해석은요. 우리 옛날에 소매 춤이 많았기 때문에 승부와 같이 뒤로 이렇게 제껴서 여기 이게 뭐지 한삼이 내려온 거다. 그렇게 팔이 꺾인 게 아니면 뭐 12경락에서 태양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이 팔에는 흐르는 경락이 세 가지의 경락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했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태아를 생각하는 방식하고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르게 표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꼭 이 동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표현이 됐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다양한 네. 주로 팔 앞에서 많이 사용하지 뒤로 가져가는 이런 동작이 그렇게 이건 보여질 이렇게 수 있고 완전은 다른 어떤 느낌 앞으로 네.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 느낀 거는 진짜 운동되는 거네요. 운동이 확실하게 돼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쓰는 근육을 하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이 유연하시니까 이게 저기 제가 많이 했다네. 이거 참고하느라고 체화된 지식이 뭔가 지금. 아까 선생님 그 댄스 스포츠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네. 주신 거죠. 네, 조금 그런, 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네.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체화된 지식은 잘 몰라서. 네. 아마 현상학적인 방법에서 그걸 다룬다고 그렇게 좀 코멘트가 있길래, 네.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 대신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제가 하는 게 사실 이제 예술 기반 연구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 2011년부터 생태 예술이라는 거를 윤리학 선생님하고 그 네. 현장 연구가들하고 같이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의 어떤 생태적인 환경이나 그다음에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공연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윤리학 교수님이 한 분이 멘토처럼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무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체화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연이 왜 관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냥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꼭 몸을 제발 그 땅에서 묻어서 나오는 느낌으로 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현장 조사 나가는 이유가 몸으로 이렇게 뭐 오감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라는 건데 사실 그 무용가들이 자꾸만 이제 머릿속으로만 안무한다는 네. 경향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자기 몸을 묻어서 그 묻어 나오는 느낌과 지식과 모든 거로 다시 그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뭔가 체화된 지식이 우리 무용 쪽으로 오면 그런 것이 아닐까. 네. 묻어나는 그렇죠. 그런 네. 공연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하시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네. 또 뭐 자유롭게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논문을 들어오는 거 학술지에 논문을 이렇게 막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가장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교육학 선생님 만드신 질적 탐구학회에서 아마 그런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교육학 그 분야에 많이 퍼져 나가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무용 교육 쪽에서 그런 논문을 많이 써서 저희들한테 이제 투고를 하거든요. 나레이티브 연구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편집 부전형이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뭐 셀프 나레이티브 탐구 이렇게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스스로 써서 이렇게 자민족 기술지 이렇게 네. 써서 그 연구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 셀프 나레이티브가 셀프가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쓰는 거는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보면 연구자가 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거든요. 왜 연구자가 2명인데 쓴 거는 자민족 기술지를 쓴 거는 나레이티브 한 거는 나는인가? 이렇게 막 계속 질문. 이게 나레이티브 연구가 가능한가? 네. 이렇게 자민족 기술지가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이상하게 공동 연구를 했고 그거는 저는 나레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동 연구를 했으면은 기술을 할 때 우리는이라고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인데 그렇죠. 왜 굳이 나 1인칭 단수만을 고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문학 기술지라고 제가 소개는 따로 안 드렸는데, 그 자기의 사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서전적인 방법을 쓰는데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탐구를 넘어서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속한 문화 또는 사회에 대한 의미까지를 조망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그 데이터를 기억에 의존해서 수집을 하다 보니 주관적인 거죠. 그 데이터 수집과 또 주관적인 그 해석 이게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 위험성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말 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걸 끄집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개인의 사례를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반해서 단점은 좀 정제되는 것이 좀 부족한 듯한. 다시 말하자면 이제 면담 같은 경우는 2인이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연구자의 역할이 있고 면담 참여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삶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의미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포착하는 그런 방법인데 비해서 자문학 기술지는 자기 혼자서 자기 삶을 조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보통은 자기 힘들었던 부분이랄지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준다. 뭐 이런 어떤 약간 이렇게 치우친 그런 거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약간 아웃버스팅. 나 힘들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또는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것이 여하튼 여하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방법적으로 또 많이 보완이 되고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두 사람이 했던 경우 그래서 이제 그 협력적인 자문학 기술지라고 해서요 두 사람이 서로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사례를 자문학 기술지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단점 같은 걸 보완을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 자문학 기술지를 보고 의미에 대한 검토를 할지 그리고 또 서로 호흡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의 글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써 나가는 것이 이제 협력적인 자문학 기술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특이한 사례라서 그것은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저희가 뭐라 이렇게 저희들 편집위원회에서 편집국에서 다 이렇게 반응을 써줘요. 네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내 상대방 쪽에서 이게 스무스하게 수용을 해주면 되는데 또 그 위에 또 교수님이 계신다고 그 교수님이 이 분야 대가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 반격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탐구학계 그럼 전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원래는 그거죠. 네. 협력적인 자문학 기술지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아니면은 네, 조금 네. 네, 조금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게 하셔도. 아직 방법론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제 약간 네. 이렇게 배워서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논문으로 나오니까 네, 네, 좀 문제가 되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구술과 면담에는 반드시 뭔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아마 네,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서. 네, 근데 과거에 그 어떤 이제 이게 무용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행하신 그 연구나 이분의 제자가 행한 연구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주 면담이에요. 아니면 인터뷰거나. 근데 굳이 구술이라는 말을 막 붙여가지고 구술사 그것도 구술사 기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연구 방법에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무용학계의 또 이게 또 취약점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연구 방법일 것 같다. 뭔가 좀 유행을 하는 것 같다. 좀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 다짜고짜 그걸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그거 아닌데 그러면 구술사는 사를 다루는 건데 역사를 다루는 건데 그렇죠. 네, 왜 인터뷰를 하고 구술사 방법론을 썼다고 그러지? 이렇게 네, 그거는 조금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의문이 가는 네, 경우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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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하고 네, 면담은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의 입을 빌어서 아닙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 또 뭐 조금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재밌게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영국 선생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직접 연구를 소개를 해주셨지만 또 다양하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주셨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재밌게 아주 원래 특강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미 뭐 이렇게 동작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무용 쪽에 얘기해 주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 연락도 들으시고 해서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월에도 이제 원리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홍보 나갈 때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맨 뒤에 저희 저희 무용 기록학회지가 있는데 많이들 전영국 선생님 논문이 있어요. 예. 두 편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다 이제 뭐 온라인으로 받으시고 해서 그 실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많이 가져가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것으로 원리 특강 마치겠습니다. 그 주목이 과학예술센터 어떤 기관이에요? 하고 있고요.